맨체스터 시티의 만수르, 만수르 하면은 부자의 상징, 또 빈살만 이러면은 정말 부자 이렇게만 알려져 있잖아요. 중동의 오일머니가 어마어마한 것만은 아니다. 오일머니 자체로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1966년도에 두바이에서 기름이 나왔어요. 기름이 나왔는데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굿 뉴스는 기름이 나왔다. 배드 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 중동 나라들도 석유의 패권이 계속 가지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산유국들이 경제 다각화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투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이 중동에 대한 많은 관심도 있으신데요. 무엇보다 확실한 거는 중동이 미래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는 아마 모두가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지금 현재 상황과 또 미래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임성수 칼빈대 정치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좀 중동을 보면 미래 경제가 보인다라는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 이 오일머니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책에서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게 국부펀드, 그리고 이 탈오일 시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중동과 그게 어느 정도 오해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좀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일머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일머니는 쿠웨이트가 먼저 시작했는데 석유 수익이 증가했을 때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겠죠. 이제 그 흑자분을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달러를 계속 고가에 놔두게 되면은 환율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부채, 달러로 된 부채를 탕감하든지 그런 방법인데, 이제 국부펀드라는 것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니까 GCC 국가들이 이제 한 나라가 하면 다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도 하고 사우디도 하고 다 이렇게 따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오일머니라는 것은 그 돈을 이제 국부펀드로 사용하기도 하고, 국부펀드를 사용해 가지고 국내에 투자를 할 때 달러를 사와야 되니까 이제 그때 또 달러를 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경상수지가 항상 이렇게 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오일머니가 낮아질 때는 적자가 되기도 하고. 저도 그게 신기했던 게 항상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원유값이 $60 미만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적자가 된다면서요? 네. 그 나라마다 틀립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땅덩어리가 크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균형 유가 수준이 굉장히 높죠. 또 중동 나라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성장하면서 균형 재정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이 아이러니하게 재정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한 그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지금 일본을 먼저 예를 들을게요.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어도 지금 해외 자본에 투자한 그 배당금이랄지 수익이 들어오는 돈이 그걸 어느 정도 상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 수지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죠. 무역 수지는 낮지만 중동 나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두바이가 그걸 먼저 했죠. 유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 이게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자본의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 유가의 변동폭에 재정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규모가 이렇게 폭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 그 국부펀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오일머니에 대한 오해로 들어와 가지고, 오일머니는 사실 그 들어온 돈으로 이렇게 풍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유가의 변동폭에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방충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부펀드를 하는 것이고, 대신 국내 투자액이 있어서 본인들의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다 받습니다. 자기네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은행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분이 3분의 2가 들어가고 나머지 33%는 해외 자본을 하는 거지만은, 부동산이랄지 상대적으로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괜찮다, 그건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 추세로 이제 점점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일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체스터 시티의 만수르, 만수르 하면은 부자의 상징, 또 빈살만 이러면은 국부펀드를 뒤에 업고 돈을 막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정말 부자 이렇게만 알려져 있잖아요. GDP 대비 이 국가 부채율이 우리나라보다도 높다면서요, 그 나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겠지만은 사우디의 정부 부채 비율이 30% 정도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한국보다 낮고요. 그 정도 경제 규모에서 그 정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좀 더 해볼까요? 외환 보유가 지금 그럼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 한국보다 외환 보유가 많습니다.
예, 그 경제 전체 규모로 하면은 한국이 GDP가 훨씬 많은데 외환 보유고는 훨씬 사우디가 지금 많은 상태고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에 13개월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게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얘기해가지고 기업하신 분은 유동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는데 유동성은 사실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우디의 은행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나? 사우디 은행들이 얼마나 신용도가 좋은지. 사우디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여전히 우수 등급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IMF도 그렇고 공정성이 중요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의 어느 부분에도 사우디가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거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어마어마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엄청 뭐 안 좋은 상황이다. 이것도 지금 오해인 거고. 오일머니 자체로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제가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부펀드 규모로 노르웨이가 지금 가장 많죠. 중국은 국부펀드 외에도 중앙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관리하는 2조 7천억 달러 정도 GCC 국가들, 아라비아 반도 내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다 합했을 때 거의 2배 됩니다. 4조 7천억 거의 2배 좀 안 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중동의 왕자들이 관리하는 자산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지금 아부다비에서 중동의 왕자가 관리하는 그런 펀드 그 매니저로 있는데 그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제 사적인 펀드인 거네요. 사적인 펀드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논문에서 본 건데요.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중동의 경상수지가 굉장히 흑자였습니다. 엄청난 달러 머니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추적이 안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중동의 왕자들이 개인적인 자산 관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3분의 1 정도니까 4조 7천억 달러라고 하지만은 이거 이상의 그 오일머니가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오일머니가 오해는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중동에서 앞으로 뭔가 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벌어오려면은 각 나라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이었나요? 내 선조는 낙타를 탔지만 나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고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는데 내 아들의 아들까지는 랜드로버를 탈 것 같다. 근데 그 자식은 낙타를 다시 탈 것 같다. 그게 공식적인 이야기라면서요. 지금 현 두바이 국왕의 절대군주의 아버지죠. 1966년도에 두바이에서 기름이 나왔어요. 기름이 나왔는데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굿 뉴스는 우리가 기름이 나왔다. 배드 뉴스는 기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두바이가 중동 나라들 중에 절대군주와 엘리트 상인간의 긴장관계가 가장 컸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두바이는 1904년부터 진주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동 나라들이 석유의 의존도보다 당시 두바이 주변의 토호국들의 진주 의존도가 훨씬 높았어요. 95% 이상의 경제가 진주에만 의존했을 때 그 정도로.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은 전부 진주 캐러 다니고 그냥 있는 거네요? 다 진주였어요. 완전히 진주였어요. 그때 두바이가 진주 중개 무역으로 인도로 팔고 인도 상인이 다시 영국으로 하는 이제 그런 무역 구조였는데 그 당시에 증기선이 등장을 했어요. 산업혁명으로 또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되면서 다우선이라고 하는 돛담배 같은 거에 의존하고 캐러밴 무역, 낙타 무역에 의존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증기선이 정박을 하는 항구는 번창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항구는 경제가 힘들고. 근데 두바이가 증기선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썼는데 그게 이제 자유무역항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중개무역을 하면 우리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상인이 넘어오고 주변에 있는 진주 상인이 전부 그쪽으로 왔어요. 이게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부르즈 칼리파 지어져 있는 두바이 현재가 아니라 100년 전부터군요. 1904년 그때 두바이가 이제 중개무역의 중심지가 됐고요. 해외 상인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로컬 상인들이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가 많이 뺏기고 먹거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경제가 좋으면 불만이 그렇게 크게 표출되진 않습니다. 잘 살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진주 상업이 완전히 망해져 버렸죠. 1929년도 이후로. 왜냐하면 그때 양식 진주가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더 이상 깊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천연 진주를 딸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대공황이 하면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진주가 팔아도 이제 돈이 안 되고 그때부터 표출이 되는 거죠. 또 이제 1950년대 들어와서 이제 아랍 민족주의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 모든 아랍 인종들이 하나가 되자. 네. 우리 한 민족 아닌가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영국의 그 꼭두각시 같은 절대 군주를 몰아내자. 절대 군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운동이죠. 그런 것까지 나오니까 힘든 상황인데 이제 로또가 당첨된 거죠. 석유가 나오면서 그 두바이의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소비를 하죠. 자동차, 롤렉스 시계. 그래서 이제 자동차 독점 수입 판매권을 엘리트 상인들한테 주게 됩니다. 로컬 상인들이. 예, 로컬. 그냥 로컬 목소리가 크니까 그렇게 그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그 아랍 민족주의 이런 게 없어져 버리죠 이제.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는 석유가 나면서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아까 그 낙타 얘기 들어와서 석유가 났는데 이제 곧 이게 없어진다는 거를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절대 군주는 입장에서는 이 엘리트 상인과 또 어떤 싸움을 해야 되나? 엘리트 상인뿐만이 아니라 석유가 나면서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는 공공의료, 교육,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위기죠, 다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 다시 중개무로 돌아가겠다. 1904년에 자기 선조가 했던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제벨알리의 자유무역항을 만든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과세, 중개무역에. 그 중개무역이 이제 지금까지 두바이를 물류의 중심으로 되게 하는 그런 원력이 되는 거죠. 교수님 책 초반에 나오는데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간 이유는 독일 다 없어져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청정에너지로 안 갈 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청정에너지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면서요. 그게 또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만과 사우디와 UAE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소에너지. 네옴의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빨리 시작을 했던 게 수소에너지입니다. 그린 수소. 이건 마치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책 시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북을 내서 자기의 책 시장을 붕괴시키고 이북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자기 파괴잖아요. 그 중동 나라들도 이 석유의 패권이 계속 가지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석탄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석탄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지금 석탄이 사라지진 않았죠. 지금도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석탄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석탄 에너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석탄 에너지 시대라고 하지 않죠. 같은 이유로 50년 후에 분명히 석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예 안 쓰진 않을 거다. 석유가 많이 사용되겠지만은 우리가 석유 에너지 시대라고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동의 나라들은 빨리 지금 바꿔야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중동은 이미 탈석유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투자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에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펑펑 쓰는 소비만 하는 국가처럼 보이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좀 깔고 가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각 국가마다 좀 전략들이 다르잖아요. 요 주요 국가들 어디 좀 몇 군데 보면 될까요? 교육 수준,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 차원으로 UAE는 조금 도약을 하는 단계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고부가가치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죠. 단적인 예로 중동 나라에서 가장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앞서간 나라가 두바이입니다. 화성에다 뭘 쐈다면서요? 네, 근데 우주 산업이랑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통신, 전자, 모든 제조업, 그 위성의 단가도 높고요. 나중에는 군용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찰 위성.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또 이제 우주 산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보게 돼요. 야, 저거 공부하면은 나도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 공학 공부 해볼까? 우주선을 보내는데 야, 공학 재밌겠다. 동기부여가 그렇죠. 되네요. 옛날에는 그 중동의 학생들이 전부 다 인문학을 많이 했죠. 종교학하고. 저도 아메리칸 대학교 그 두바이에서 일할 때 이제 공주들은 교수들이 가서 그 아부다비에서 리무진이 와요.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1시간 반을 리무진을 타고 그 궁궐로 갑니다. 그래서 그 공주를 가리키고 한 명이 아니면 뭐 여러 명입니까? 공주 한 명. 한 명. 네, 한 명. 저는 안 뽑혔어요. 네, 저는 안 뽑혔는데 제 동료는 갔어요. 저는 왜 안 뽑혔냐면 공주들은 경제학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럼 뭘 배웁니까? 인문학 하는 거죠. 왕자들도 뭐 머리 아프게 경제학을 왜 합니까? 그래서 뭐 그 주석 사람들이 인문학이나 이런 거 종교학 이런 것만 했어요. 남자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면은 기술을 언제 합니까? 롤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UAE는 굉장히 이제 좀 앞서갔죠. 이제 옛날에는 그 랜드마크랄지 빌딩 높은 거 지어가지고 그 GDP를 높였다면은 이제는 정말 선진국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고부가 가치 산업.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중동 GCC 국가 중에 상대적으로 경제 다각화에 조금 덜 적극적이에요. 그 이유는 일단 나라가 작고요. 진짜 작죠. 작아요. 그 인구가 작고 LNG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LNG의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탄소 배출 이런 문제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에서 LNG가 조금 더 각광을 받기 때문에 수요가 2040년, 2050년까지 그 탄탄합니다. 그래서 카타르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10년, 20년 탄탄한데 재정적 압박이 크게 없어요. 오히려 카타르가 신경 쓰는 거는 생산 규모를 최대로 하려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지금 거기에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게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굉장히 큰 나라라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면 정부가 베풀어야 되는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카타르가 한번 왕따가 당한 적이 있었죠. 너무 중립해가지고 또 뭐 무슬림 형제단 지원했다는 하마스 막 이런 테러 집단을 지원한다는 비난 때문에 왕따가 당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위기 의식을 느꼈죠. 뭐 완전 공급망이 차단돼 버리니까 그때 카타르가 UAE를 거쳐서 비행기도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막아버리고 그걸 막아버리니까 카타르 항공도 타격이 컸었고 이제 근데 물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망을 좀 다변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물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근데 카타르 월드컵이 그 이후에는 좀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카타르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 GDP의 0.7에서 1% 수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관광객으로 직접 수익이죠. 이제 간접 수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국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효과니까 측정이 잘 안 되죠. 한국의 경우 2002년에 똑같이 월드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카타르 GDP의 1.1% 수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았죠. 카타르가 쓴 돈을 볼까요? 카타르 쓴 돈이 220 빌리언입니다. 한국 한 300조 정도 되는 300조 정도. 근데 브라질 월드컵이 15 빌리언입니다. 그게 한 20조 정도 되나요? 10분의 1도 안 들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브라질은 망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2010년대 월드컵하고 경제 위기로 가버렸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완전 망한 거 아닌가? 그렇죠. 220명 돈을 이렇게. 이게 이제 공식적이고 아마 뭐 그 알려지지 않은 그런 뇌물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니 그거 넷플릭스에 나와서요. 뇌물이라고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제가 혹시 카타르에서 입국 금지 저희가 이거 번역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요. 카타르는 220 빌리언인데 대부분이 호텔과 교통 인프라고요. 경기장은 6 빌리언, 6 to 10 빌리언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런 호텔과 인프라를 잘 쓰고 있는가? 그래 이제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도표인데요. 월드컵 전에 2022년에 팬데믹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관광객이 없었겠죠. 뭐 그래프 보시면 거의 관광객이 없죠. 2020년 지금 비중이군요. 뭐 유럽 관광객, 뭐 아시아 관광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색깔로 보시면은 아시아가 녹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노란색, 주변국이 남색. 주변국 GCC 컨트리 남색. 근데 이제 전체적인 높이로 보더라도 월드컵 때 엄청 늘었죠. 2020년 겨울이니까 바가 엄청 높죠. 그 월드컵이 끝나고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나 이제 그게 중요한데 상당히 이제 높죠. 다시 확 올랐는데 겨울이 관광객이 많습니다. 중동에는 겨울이 굉장히 날씨가 엄청 높기 때문에 관광을 가시려면 항상 겨울에 가야 됩니다. 10월 말부터 3월까지. 6, 7, 8 때 가면은 죽음입니다. 그때는 아무 데도 나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거기는 제가 8월에 갔는데 밤 11시에 도착해서 공항에 내리는데 그냥 그 한국에 한증탕이라는 데가 있었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한증만 먹였다 뭐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면 그냥 딱 그 느낌. 밤 11시에 나오는데 그 안경이 확 하면서 그냥 해진 지도 한참 됐네. 11시에 공항에 나오자마자 그래서 야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오래 살 것이 못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5년을 사신 거죠? 네, 5년. 근데 다시 돌아가죠. 급하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네요. 관광이 아니에요. 그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게? 2024년 초반에요. 아시안컵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컵이죠, 아시안컵. 저도 처음에는 보고 이거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아시안컵 때문에 지금 확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GCC 국가 여행객이 비중이 확 높네요, 저때. 그 아시안컵 때문에 그런 거네요. GCC가 확 늘어났죠. 유럽이랄지 뭐 다른 나라 아시아는 그렇게 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거를 보고 싶어요.
내년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 과연 사실 카타르가 월드컵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레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포뮬러 1이라는 F1 그 자동차 경주계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그걸 매년 하거든요. 매년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바레인과 카타르는 상당히 경쟁 관계였습니다. 사이도 안 좋았고. 근데 나보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저걸로 계속 돈을 버니까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럼 나는 그러면 뭐 월드컵 하겠다. 월드컵 근데 4년에 한 번 하잖아.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큰 굵직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내년 이 차트가 어떻게 될지. 사실 카타르는 그렇게 볼 게 있었습니까? 가서? 저 당일에 갔다 당일에 나왔는데 그거 너무 좁아서 그냥 도시 정도 느낌이 들어서 경기장도 지하철 타고 뭐 10분 가면 다른 경기장.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게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다음 경기를 보러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열리는 3경기를 다 보러 다니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만큼 좁다는 얘기죠. 싱가포르도 제가 뭐 하루에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하면 다 봤는데 카타르는 아마 더 할 겁니다. 특별한 관광거리가 없으니까 만약 스포츠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관광 인프라가 오버서플라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카타르는 사실 원했던 것이 비전 2040이 있었지. 카타르도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그런 목표를 내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 중소기업 자본시장 접근성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카타르는 워낙 인구가 작고 사우디가 석유의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인 것처럼 카타르는 LNG 생산 효율성에서 세계 탑입니다. 근데 단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워낙 수요가 탄탄하고 망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작아요. 투자 수익률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파이낸스에서 그 고수익, 고위험, 저수익. 예. 그런 것처럼 카타르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죠. 상대적으로. 워낙 이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타르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미래 국가정부 프로젝트도 아마 사우디처럼 여기 들어오려면 너도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식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나라 중에서는 가장 저위험, 저리스크 상대적으로 사우디하고 약간 반대죠. UAE는 약간 중간점. 그래서 카타르는 약간 우량주 느낌, 그다음에 약간 좀 뭐 위험주 그런 UAE는 약간 뭐 그 중간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0-30년 뭐 동아시아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특히나 중국 크게 성장하면서 G2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중심축이 계속 돈다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뭐 인도 아니면은 이제 중동을 봐야 된다. 앞으로 중동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그 정도의 이 잠재력이 확실히 있습니까, 중동이? 중동 지역은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세기 후반부터 자본이 몰려들었던 거죠. 진주 산업에 영국 자본이 몰려들었고 또 석유 시대에는 석유가 발견되기 전부터 미국과 유럽의 자본이 들어들었고 그 이유는 오일머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가기도 하고 지시 국가 내 투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단지 이제 주목을 좀 덜 받았던 이유는 중동 내 투자가 대부분 이제 석유 건설 부분에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정도를 제외하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모든 산유국들이 경제 다각화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경제 체제를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우디 왕세자는 이제 향후 20년 내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석유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합니다. 20년 이내에. 그게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GCC 국가들은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나라가 스마트 시티를 한다, 비전 2035를 한다, 뭐 그린수를 한다, 그러면 다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당장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엄마는 스마트 시티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유향의 나라, 성경에 나오는 유향, 근데 중동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향의 나라다. 그걸로 광고를 했어요. 참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는 관광으로 가겠다. 사실 거기가 신바트의 나라고 신바트의 모험, 신바트의 나라인데 그렇던 나라가 이제 사우디가 스마트 시리하고 UAE 스마트 시리 하니까 이제 최근에 또 스마트 시리 하겠다고 하고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이렇게 체질을 바꾸고 뭐를 바꾸고 하면은 이제 중동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스마트 시리에 일단 첨단 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중동 가가지고 뭐 건설해가지고 돈 보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제는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기술 분야, 정보통신, 연예, 또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 하나를 새롭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좋은 게 중동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이렇게 규제가 좀 덜합니다. 중동이 약간 이제 발판으로 첨단 기술에 중동의 스마트시티를 성공을 하면은 다른 나라의 스마트시티 생각하는 나라들이 또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사우디가 의도적으로 홍보를 해요. 나라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려고. 그 프로젝트도 이제 혁신이 들어가지 않은 프로젝트는 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사에 나올 만한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잘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 굉장히 그 사업가예요. 단적인 예로 남자 모나리자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저기 벽 5천억이었었나요? 5천억이었는데 네. 그 진위가 불명예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누가 샀는지 몰랐거든요. 아부다비에서 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부다비가 그때 박물관 짓고 있었거든요. 내 생각에 그거 들어가면 딱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루브르 박물관. 네. 왜냐하면 아부다비에 들어갈 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그 아부다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더라고요. 그거는 그때는 빈살만 왕세자 그렇게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진위가 불분명해도 거래 액수가 세계 최고면은 수요가 창출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걸 감추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거 감출 걸 왜 샀나 이렇게 하는데 전시 효과를 나중에 극대화하려고. 지금 리야드에 박물관 짓고 있어요. 몇 년 감춰놨다가 거기에 탁 세워놓으면은 그동안 안 보였던 그게 어디 갔나 했는데 거기 딱 세워졌다가 하면 얼마나 관광객들이 늘어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좀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고요. 국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로날도랄지 사람들은 그 경기 보면은 소도시로 가면 관람객도 없는데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국가 홍보 이미지가 굉장합니다. 그게 브랜드 이미지죠. 왜냐하면 그 전에 사우디의 국가 브랜드라는 것이 와하비즘, 굉장히 보수 종교 이미지가 강했어요. 근데 봐, 호날두도 오잖아, 메시도 오잖아, 유명한 사람 다 온단 말이야. 네가 안 올 리가 없잖아. 이런 돈 많은 애들도 와가지고 축구하는데 그런 개념이죠. 모든 분야에서 사우디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걸 보고 저는 엑스포가 사우디의 승리로 들어갈 거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우리나라랑 이렇게 비딩 붙었을 때 이게 이게 너무 철저해요. 돈도 많이 쓰고 엑스포에만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다 돈을 쓰고 있어요. 이런 거를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사우디가 그렇게 치밀하게 한다는 걸. 그러니까 되게 멀리 보고 크게 보고 하고 있네요. 쉽게 말하면 네옴이나 관광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커피 산업에 투자하고 커피는 돈이 안 됩니다. 커피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뭐 콜롬비아나 뭐 이디오피아 못 사지 않습니까? 예?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커피는 돈이 안 돼요. 근데 커피에 지금 돈을 엄청 쓰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아라비아 문화. 아라비아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옛날에 그런 아라비아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라비아 가서 한번 아라비아 커피를 한번 마셔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관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죠. 커피까지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당장 돈 되는 것만 쫓을 것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이 정말 농담인데요. 편집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축구하다 보면 침대 축구 한다고 하잖아요. 침대 축구를 좀 심하게 하는 나라가 있고 금방금방 일어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방금방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의 사우디는 축구도 잘하고 그런 나라들은 보면은 확실히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진짜 치밀한 것 같고요. 누워서 안 일어나는 나라들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별로 경제적으로도 안 좋더라고요. 많이 좀 되는데요. 네, 많이 좀 되는 네.